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세요?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동트기 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드는 시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74년 된 나의 몸은 자동으로 눈을 뜹니다. 마루 바닥은 뼈마디가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데 관절이 뻐근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수경이가 내게 했던 말들이 매일 밤마다 나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곤란해요. 이 말은 곧 나는 가족이 아니니 섞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나는 그저 더럽고 불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잠시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있으면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겨우 얻은 짧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습니다.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지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듯이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낡은 슬리퍼가 복도 바닥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지정한 시간, 정확히 6시 30분에 아침밥을 차려야 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짜증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내 손은 시계 초침처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태우고, 빨래를 돌리고, 온 집안을 쓸고 닦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지만 내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는 말입니다. 남편은 늘 내 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쉬어.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어느 겨울날 남편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직장 때문에 바빴고 며느리 수경은 처음부터 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들, 연아와 지아를 위해서 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품에 안겨 할머니 고마워요 할 때마다 내 가슴은 터질 듯이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일터로 나가고 손녀들이 학교에 가면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나.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저 눈부시기만 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푸른 햇살 아래서도 나는 지독한 외로움과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나의 희생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귀찮은 짐처럼 여겼습니다. 나의 희생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나는 74년 평생 가장 아픈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그날 더 이상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할 수 없게 된 나의 허리로부터였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져 70년 넘게 나를 지탱해온 나의 몸이 이제 한계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를 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곧 병원에 가야 했고 그곳에서 아들 내외의 진짜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심은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나의 허리는 결국 비명을 질렀습니다. 74년, 30년간 남의 집 청소를, 그리고 20년간 내 아들 가족의 뒷바라지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했으니 버틸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바닥을 닦다가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연아가 학교 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아이는 순수하게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출근 준비 중이던 수경이가 황급히 나와 나를 보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하필.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척추 협착증이 심해져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늦으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위로라도 기대하며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의 첫마디는 내 가슴에 총알을 박아 넣었습니다. 수술이요? 입원은 얼마나 하시나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집안일. 겨우 그깟 집안일. 엄마가 수술대에 오르는데 걱정하는 건 오직 집안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로 고용된 가정부였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 감기 몸살로 39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이 쑤셔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수경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것은 알겠는데요.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걱정하는 건 나의 아니가 아니라 6시 정각에 차려질 저녁밥이었습니다. 39도 열에 시달리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국을 끓이고 밥을 차려냈습니다.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았지만 식탁에 내 사람 몫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결국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혼자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군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빠서 모두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옆 병상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며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제가 여기 있을게요. 나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홀로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홀로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병실의 웃음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바친 20년의 세월은 이렇게 허망하게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날,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기도 힘든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병원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수경이가 여행 가방을 정리하다 말고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지난 일주일간의 병원 생활의 고통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다음 주에 저희 제주도 가는데 애들 돌봐주셔야 해서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오직 집안일이었습니다.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대우인가?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애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대신 내 모든 고통과 분노를 담아 단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그 단 한마디가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너희들은 뭘 하려고 그러니? 허리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라는 말은 내 가슴에 박힌 비수였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을 전하며 한 달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 한 달은 전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짜증 섞인 한숨, 아들의 불편한 눈빛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굳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들은 그제야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내 다리는 얼어붙었고 심장은 멈추는 듯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하려고 해도 눈치 보이고. 좀 그렇긴 하지.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 답답하다니요? 며느리가 늦게 들어온 날 손녀들의 숙제를 대신 봐주고 아픈 날 죽을 끓여주고 생일 때 미역국을 끓여준 것이 전부 답답한 일이었단 말입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 내 70평생을 바쳤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오직 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내 남은 영혼마저 찢어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알아봤는데요. 요즘 요양원들 시설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의료 서비스도 체계적이래요. 우리가 모시는 것보다 오히려 어머니한테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요양원. 그건 좀.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도 벅차고 어머니도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서로한테 나은 거 아닐까요? 요양원. 내가 이곳에서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나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떨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요양원? 짐 취급? 그럼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주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지만 내 방식으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손녀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내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은 내 속도 모르고 그는 해맑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2박 3일 정도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쉬고 오려고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같이 가자고 말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기대였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저희끼리. 그 세 글자가 내 가슴에 박힌 마지막 쐐기였습니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나는 그들의 가족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내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렴. 조심해서. 아들이 방을 나간 후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이 집에서 짐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서류를 쓰다듬으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정말 박순이로 살아보자. 나를 위해 살자.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누리는 동안 나는 나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짐처럼 여긴다면 나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 나는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내겐 경이라는 5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 후 병원에 찾아오지 못한 아들 내외와 달리 그녀는 매일 병문안을 왔고 나의 모든 서러움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경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가정부 취급, 그리고 가족 여행에서 나만 쏙 뺀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경이는 내 손을 꽉 잡고 울분을 터뜨려 주었습니다. 순이야, 넌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내가 도와줄게. 맞습니다. 이 집은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을 쓸고 닦아 번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나는 그들에게 살게 해준 은혜만 베풀었을 뿐 단 한 번도 내 몫을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경희의 도움으로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30년간 모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 청소로 모은 돈, 명절 때마다 받은 용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그 다음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이 집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팔면 상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자유인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 집을 팔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말입니다. 나는 다시 경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경희야, 나 이 집 팔고 나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한테 편지를 남기려고. 편지? 무슨 편지? 내가 왜 떠나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샀는지 다 적어서 남길 거야. 경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 장, 두 장 편지지 위에 쌓여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난, 며느리가 들어온 후 시작된 차가운 대우, 그리고 유양원 이야기를 엿듣던 그 밤의 고통까지. 편지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을 청소하며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했지만 나는 이제 너희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 집을 팔아서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너희가 원하던 자유를 주는 대신 나도 내 자유를 찾을 거야. 그 다음 날 나는 부동산과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집은 팔렸고 나는 경희의 도움으로 조용한 원룸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계약한 첫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들 내외는 막 현관을 나서는 참이었습니다. 캐리어와 함께 환하게 웃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거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엄마, 저희 갑니다. 잘 쉬고 계세요. 어머니, 혹시 불편하시면 경비실에 연락하시고요. 저희는 잘 다녀올게요. 잘 쉬고 있으라니.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렴. 조심해서. 나는 속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이 없는 이 2박 3일이 내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야.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집 안에 맴도는 고요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나의 새로운 시작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안에서는 차분한 결의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삶 말입니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의 기억이 서린 이 공간.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박순이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손녀들의 사진을 보며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어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사진첩, 그리고 남편이 남긴 시계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집에 남겨둘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흔적들을. 아들 가족이 제주에서 돌아오는 날 나는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나는 새로 구한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2박 3일의 자유를 만끽하고 온 그들이 마주할 것은 텅 빈 집과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며느리 수경이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은 평소보다 유난히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함을 느끼며 집 안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내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벽에 걸려 있던 남편의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아들 민수가 황급히 집안을 뒤지다가 식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을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수경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집을 떠났을 거야. 놀랐니?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가장 편안해.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을 청소하며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 하나 키우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손이 다 닳도록 걸레질하고 무릎이 까지도록 바닥을 닦았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어. 내가 결혼할 때 이 집에서 살게 해줬지.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20년 동안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 빨래는 따로 해야 했고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지. 39도 열이 나도 저녁을 차려야 했고 허리 수술하고 돌아온 날에도 집안일 걱정을 들어야 했어. 그리고 너희가 요양원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나를 짐이라고 했지. 제주도 가족 여행에도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 이제는 충분해.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서 이 집을 팔았어. 새 주인이 다음 달에 이사 온대. 너희는 한 달 안에 새 집을 구해야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젊고 건강하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집 판 돈으로 나는 작지만 햇살 좋은 방을 구했어.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계약한 첫 번째 집이야. 여기서 나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거야. 텔레비전도 마음껏 보고 아플 때는 푹 쉬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부를 거야. 연아와 지아에게는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크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할머니를 기억해줘. 그리고 너희 부모님한테 배우지 마. 노인을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 말이야. 마지막으로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영원히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박순이로서 살고 싶어.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늙었을 때 내 자식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봐.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민수의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수경이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주도에서 즐기는 동안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자유를 주었습니다. 대신 나도 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작은 원룸 창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순이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응.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순이로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삶 말입니다. 엄마가 집을 팔고 떠난 지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경이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이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들이 가진 돈으로는 근처 전셋집조차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주인은 단호했고 엄마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모두 법적인 사실임을 확인한 뒤 그들은 분노보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하필 집을 팔아? 우리한테라도 말을 해줬어야지. 이 집은 당연히 우리 집이어야 하는데. 여보, 울고만 있지 말고 정신 차려요. 당장 어머니 찾아서 사정이라도 해야죠. 집을 다시 사서 돌려달라고 빌어야 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고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이사도 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 내가 자주 가던 시장과 공원 그리고 친구 경희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남긴 편지 내용처럼 그들은 지금 젊음과 건강을 대가로 엄청난 재정적,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수가 경희 이모님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경희 이모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와서 내 엄마 찾아서 뭐 하려고? 다시 내 집 가정부 시키려고? 순이 이제 내 엄마 아니야. 박순이로 살고 있어. 이모님, 제발 어디 계신지라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힘들다고? 내 엄마는 70년 동안 내 집 가정부 노릇하며 살았어.
너희가 억지로 갖다 버리려던 그 요양원값 아끼려고 허리까지 망가졌고 이제야 자기 삶 찾은 거야. 내가 찾아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니? 차라리 존엄을 찾아가 봐라. 그곳에 내 엄마가 있을 수도 있으니. 6개월 뒤 존엄이라는 단어. 민수는 그 말에 무언가 번뜩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 존엄성 인권. 그는 황급히 지역 복지관과 커뮤니티 센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노인 복지관 게시판에서 작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존엄한 노년의 삶이라는 제목 아래 연사가 찍혀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웃는 얼굴. 바로 나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박순희 강사라는 네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연 당일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커뮤니티 센터 강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익숙하지만 너무나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나는 무대 중앙 환한 조명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늘 굽어있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붉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당당하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수백 명의 노년층 청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려질까 봐 두려운 노년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나를 짐이라고 생각할까 봐 내 돈과 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의실 문 밖에서 민수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장 중요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민수의 귀에 마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제 집에서 제 아들 내외에게 무료 가정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플 때도 밥을 해야 했고 급기야 요양원에 보내질 위기에 처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 제 집을 팔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의 존엄을 찾았습니다. 청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맞아요. 박순희 강사님, 사이다입니다. 하는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강의실 문고리를 잡은 채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그들의 사적인 수치와 고통을 공개적인 명예로 바꾸어 놓은 이 사회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하던 그의 행동이 이제 온 세상에 폭로된 것입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찬 바닥을 닦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경희와 함께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나의 강의 존엄한 노년의 삶은 매번 만석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박순희 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에는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짜 나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집을 팔고 떠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 가족의 삶을 염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 경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들은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경이는 지하 원룸에서 둘이 힘을 합쳐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직장일로 힘들어하면 아들이 설거지를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밥을 차려 먹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며느리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일 때마다 내가 20년간 해온 일의 무게를 깨닫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그들에게서 작은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돈 봉투 대신 빛바랜 종이에 서툰 글씨로 쓴 손녀들의 카드와 함께 민수가 직접 끓였다는 미역국 한 팩이었습니다. 맛은 형편없었지만 그 미역국에는 이전에 내가 먹어본 적 없는 수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밥 한 끼, 빨래 한 통이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몰랐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교훈 절대 잊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민수가. 나는 그 카드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했던 유일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립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마지막 강의의 주제를 떠올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찾은 존엄의 가치.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짐 취급하거나 내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로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생은 사랑이 될 수 있지만 존중 없는 희생은 노예 계약입니다. 우리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려 할 때 비로소 자식들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저는 집을 잃었지만 제 인생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강의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신문 기사에도 실렸고 사람들은 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의 옆에는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매일 밥을 같이 먹는 가까운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건강한 관계 말입니다. 나는 74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뜨거운 밥을 차리고 나만을 위한 빨래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고통이 아닌 즐거운 자립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내가 찾은 나의 행복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순이 할머니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누르고 앞으로의 재밌는 사연들도 함께 하세요.